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어 사전 1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강자의 기본자는 공입니다. 공. 그런데 음이 이렇게 강 또는 항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강자는 강할 강자인데 여기에 들어간 것이 이게 벌레 충자입니다. 그 다음 요건 다른 강자인데 중요한 것은 요건 met산으로 되어 있고 이 위는 그물망 같은 것입니다. 그물망. 그래서 이것은 산과 관련되어 있고 요것은 실로 짠 무엇이죠. 실로 만든 무엇. 그 다음에 이것은 칼입니다. 칼. 그래서 칼로 또 잘라지지 않는 강한 단단한 그런 뜻이고 이것은 쇠금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금속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철이라고 할 때 철강이라고 할 때 그때 쓰는 글자입니다. 지금 이 강자는 큰 내 강이라고 했는데 이 내의 뜻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냇물이라는 말을 안 알고 있는데 이 시냇물은 실내입니다. 실은 실처럼 가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어에서 니은 앞에 리을은 반드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탈락된 겁니다. 그래서 시냇물. 이 시냇물은 개여울과 비슷한 뜻입니다. 시냇물은 작은 거죠. 작은 거. 그럼 이제 여울이라는 건 뭐냐? 여울만 보면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서 그래서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곳을 여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자가 들어가면 이때는 멍멍이란 뜻이 아니죠. 접두사로서 시원치 않은, 변변치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구가 있고 개살구가 있죠. 그 다음에 떡 중에서도 별로 떡이라고 보기 어려운 개떡이 있어요. 개떡. 그래서 이런 개떡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개는 단어가 아니라 접두사입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변변치 않은 이런 뜻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면 원래 요곳의 글자는 공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강자로 변한 것만 보면 왼쪽에 붙은 이건 뭐죠? 고기육이죠. 그래서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속이 비어 있는 거. 그럼 이제 내장이 없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말미잘이 있죠. 말미잘. 근데 이 말미잘을 영어로는 sea anemone라고 합니다. 여기 아네모네 꽃 보이시죠? 그렇게 아네모네 꽃처럼 이렇게 물결에 하늘거리면서 아름답다는 뜻이겠죠. 이 미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의 창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말의 그 창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말의 창자, 말미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 내장이 없는 이런 동물들을 강장 동물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 이 공자를 좀 보면 요거는 요 부분이 칼날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루고 요건 손이죠. 그래서 칼날이고 손인데 즉 자귀를 의미합니다. 자귀라는 건 뭐냐? 나무를 깎는 연장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깎는 연장을 손에 잡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인 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만드는 것들 정교하다라고 할 때 이 공자를 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글자들은 이렇게 공이라고 읽는데 이것은 구멍혈이죠. 구멍혈. 그래서 구멍 속이 비어 있다. 그래서 빌공자 써요. 그런데 여기 왼쪽에 들어가면 손수죠. 손수를 다른 글자 옆에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건 당길 공자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2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보상해 주죠. 그런 걸 공제한다라고 하죠. 공제 금액. 그래서 이건 뺀다, 당겨서 뺀다라는 뜻의 공자입니다. 공제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공제조합.
이것은 힘력이 들어갔으니까 공로를 힘을 들여서 공을 쌓은 것이죠. 이것은 오른쪽이 손입니다. 손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칠공자예요. 공격, 침공. 그리고 이것은 조개패죠. 즉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재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한다, 공물을 보낸다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강자를 보면 이게 큰내 강자인데, 우선 이 강이라고 하는 낱말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자, 강가, 그 인도 서북 지역을 흐르는 강이죠. 이 강의 이름이 강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 발음으로는 겐지스라고 읽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겐지스라고 알고 있는데, 인도 발음으로는 강가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연꽃이 있고 그 위에 여신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강가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을 의인화한 것이고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형상화라는 말은 뭐냐? 자, 여러분들 육서 중에 상형을 배웠죠. 형태를, 모습을 본뜬 것이 상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즉 사물 중에서 사에 해당됩니다. 사. 그런데 지금 이 여신을 보면, 이 강가 여신을 보면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습을 띈 형태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형상화라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낱말이니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형상화라는 건 보이지 않는 사를 볼 수 있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것이 형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라나시에서, 겐지스강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바라나시에서 화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힌두교들은 죽어서 그 겐지스 강가에서 화장을 해서 그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장작더미가 많이 쌓여 있죠. 이렇게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이라고 하는 건 글자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죽을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것은 두 손이에요. 두 손으로 시체를 위에 풀나무로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묻을 장자예요. 그래서 장례식이라고 할 때 쓰는 글자죠. 묻을 장. 그러면 이제 물 속에 묻는 것은 수장. 그 다음에 이제 그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체를 들판에 내놓아서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쪼아먹도록 만든다고 하죠. 그런 것을 조장이라고 하죠. 새 조를 써서 조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바라나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자가 들어가는 낱말들을 보면 강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강과 산인데 보통 강산하면 자연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강호, 이 호는 호수입니다. 호수. 요 오른쪽에 것은 오랑캐 호자인데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강과 호수, 즉 자연. 그러면서 때로는 이 중국의 무협소설 같은 데 보면 강호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인간 세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소오강호라는 게 있는데, 소는 웃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는 오만하다는 뜻이에요. 오만과 편견, 오만하다는 거죠. 강호, 세상사를 오만하게 비운다는 거죠. 왜? 정이냐 사냐 하는 것은 애매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친구의 복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강호의 규칙인데 이것을 무시해버린다. 웃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세속에 묶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은 어떻게 흐르냐면 천이 있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뽀글뽀글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천이라고 하는 지명들이 많이 있어요. 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술을 빚으면은 아주 술맛이 좋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그 샘 이름이 주천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지명의 주천이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 샘의 물이 흘러서 이게 계곡을 흘러내리죠. 자,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산골짜기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수면이 들어갔으니까 산골짜기 물인데 여기에 세조가 들어가면 이것은 닭계자가 됩니다. 닭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닭의 알, 계란이라고 하죠. 계란. 그러면 이제 산골짜기 물이 나와서 이렇게 천이 되죠. 천. 즉 시내가 됩니다. 시내. 그래서 이제 뭐 내린천, 까치내 이런 그 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천을 의미하고 시냇물이죠. 시냇물.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을 냇물이라고 하는데, 자, 아우네가 뭐죠? 들어봤어요? 이순신 열사가 그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했죠. 왜 이게 한자로는 병천이라고 하는데, 병은 나라날 병자입니다. 병천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란히 흐르다 다시 합쳐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아우네입니다. 아우네. 동생네 집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죠. 동생네. 어입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로 쓰면 이것은 냇물이란 뜻이에요. 냇물. 아우네 장터. 그 다음에 그 중국 쪽을 보면 이 수라고 쓰이는 것은 물이란 뜻도 있지만은 큰 강을 얘기할 때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낙수, 닝금하 아러쇼쇼 낙수의 산행가이셔 하나빌 믿으니까 용비어천가 125장이죠.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그 큰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지명을 많이 따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서울을 뚫고 지나가는 그 물을 한수라고 했는데 이 수를 이제 지금은 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강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서울을 옛날에는 한양이라고 했죠. 한양. 왜 그러냐? 자, 한수의 북쪽이면, 자, 남쪽에서 해가 뜨죠. 남쪽에서 해가 비치는데 그러면 그 강물의 북쪽은 어떻게 했어요? 햇빛이 많겠죠. 그래서 수북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의 남쪽에 관악산이 있잖아요. 산 북은 거긴 그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음입니다. 그래서 산의 남쪽과 물의 북쪽은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사대문을 중심으로 성을 쌓았죠. 그래서 한성이라고도 했습니다. 한성. 그 다음에 강은 이것도 굉장히 큰 강인데 장강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이 장강을 낮춰 불러가지고 뭐 양자강이라고 했다는데, 어쨌든 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이 이렇게 구불구불 흘러가는 것이 하입니다. 이것도 큰 강이기 때문에 황하, 우리는 황하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하수라고 합니다. 하수. 황하를 가리키는 말이죠. 인류 문명의 발생지죠. 그럼 이 하를 흘러서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그래서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바다가 다시 만나면 뭐가 되느냐? 양이 됩니다. 양. 요건 양양자죠. 동물, 양자인데 삼수변이 들어가면 이것은 큰 바다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해양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해양. 한국어는 이름절 자리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슷한 낱말 갖다 같이 붙여서 이음절로 만듭니다. 그래서 해양 이런 말을 써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오륜기죠. 오륜기. 그래서 여기 청색은 유럽을 의미하고 요 노란색은 아시아를 의미하고
이쪽 검은색은 아프리카를 의미하고 이쪽 녹색은 오세아니아라고 하면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폴리네시아 뭐 이런 그 태평양 지역의 섬들 합해서 오세아니아라고 하는데, 그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말은 오션에서부터 왔습니다. 오션. 대양이란 뜻이죠. 오세아니아. 그리고 이 붉은색은 아메리카입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은 황인종이라고 하지만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적색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색. 그래서 레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디언과의 그 투쟁 과정에서 굉장히 그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기를 보면 레드 칼라가 있고 블랙 칼라가 있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옐로 카드보다 더 심한 게 레드 카드인데, 이건 바로 아메리카 인디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5대양이 뭐냐? 5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5개죠. 6대주는 지금 이 오륜기에서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하나로 그냥 붉은색으로 했지만, 요걸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나눕니다. 그래서 6대주가 되는 거예요. 이 5개의 남북 아메리카를 나누기 때문에 6개가 됩니다. 그래서 6대주가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요 주는 예를 들면 플로리다 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트의 뜻이에요. 스테이트.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뭡니까? 이 주들이 합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왼쪽에 삼수면이 들어가면 이것은 원래는 물로 만들어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삼각주라고 할 때 이 한자를 써요. 물에 의해서 토사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하지만 이것은 주는 대륙이라는 뜻으로 그냥 씁니다. 그래서 6대주라고 하기 때문에 아메리카를 얘기할 때 미주라고 얘기합니다. 미주 지역. 그러면 이제 이 바라나시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 위가 앙코르왓입니다. 앙코르왓. 그리고 요것이 팜출이에요. 팜이라고 하는 건 손바닥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 이 잎사귀 하나하나가 손바닥을 벌린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손바닥 나무다 그래서 팜출이라고 합니다. 팜출이. 여기선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빨대를 꽂아 가지고 그 즙을 고루쇠처럼 즙을 짜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그 팜 주스라는 걸 마시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이제 불에다 계속 가열하면 거기서 설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팜 슈가를 만들기도 하는데, 특이한 건 이 팜 슈가는 당뇨 환자가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여간 지금 이것이 이제 앙코르왓이에요. 앙코르왓. 지금 그 우기가 되면 이 앞에 물이 약간 고이는데, 그러면 완전히 데칼코마니 대칭으로 이렇게 그 앙코르왓의 모습이 물에 비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앙코르왓에 가면 꼭 봐야 될 절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앙코르왓은 크메르 제국인데, 동남아시아는 그 나라의 가장 다수 민족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트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미엣 쪽이에요. 미엣 쪽. 라오스는 라오족. 캄보디아는 옛날 이름이 크메르였죠. 크메르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그 많은 민족의 이름을 따가지고 나라 이름을 정했었는데, 크메르입니다. 이 크메르는 옛날부터, 기원 전부터 인도 상인들이 이 캄보디아로 왔어요. 근데 그때 그 먼 바다를 어떻게 그럼 왔느냐? 헤엄쳐서 와요?
아니죠, 당연히. 노를 저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멀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계절풍을 이용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인도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닻이 돛을 달면 쭉 가서 닿는 곳이 캄보디아였어요. 크메르. 그런데 이제 이 인도상인들이 다시 인도로 돌아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6개월을 기다려야 되죠. 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계절풍 지역입니다. 계절풍 지역.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제 캄보디아의 크메르에 머물면서 결국 인도의 언어, 인도의 문자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인도의 문자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우리가 버머라고 얘기하는 거, 버머. 그리고 이제 인도의 그 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서 결국은 크메르의 문화는 대부분 인도에서 전래된 것들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크메르가 몰락하면서 태국이 침공하거든요. 태국이 침공해가지고 그 크메르의 그 궁정 기술자들 또는 무용수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데려가서 그것을 다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크메르의 문자는 산스크리트와 비슷한데 다시 태국의 문자는 크메르의 문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국의 문화는 크메르의 문화를 흉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앙코르왓인데 이 앙코르왓에서 우선 그 아까 화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가장 오른쪽에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이게 비슈뉴 신이에요. 비슈뉴 신. 그리고 이 왼쪽에 투구 모양의 것을 쓴 것이 이게 아수라. 우리가 뭐 아수라 백작 그러잖아요. 악신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모자가 별로 평이하죠. 전투용 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악신과 선신이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나가라고 하는 커다란 뱀이에요. 커다란 뱀. 그 나가의 모습은 이 위에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뱀인데 이것을 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우유 받아적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신과 선신이죠. 아수라, 악신 서로 싸움을 벌였는데 악한 놈들이 보통 더 강하죠. 그래서 신들이 못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결국 신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절대로 죽지 않는 불멸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슈뉴 신에게 가서 비슈뉴 신이죠. 비슈뉴 신 가서 영생약 암리타를 얻기 위해서 우유바다를 적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유바다에서 이쪽이 우유바다에서 지금 휘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신만으로는 이 우유바다를 휘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악신인 아수라를 꼬셔가지고 그 불멸의 약인 암리타를 나눠주겠다고 속여서 동참을 시키죠. 그래서 그 만다라 산을 뽑아서 회전축으로 삼고, 지금 여기 산이 보입니까? 산 회전축으로 삼고 거대한 뱀인 나가, 이게 나가입니다. 나가 만다라 산을 감은 뒤에 자신은 거대한 거북이 구르마로 변해서, 지금 이 거북이 보이세요? 거북이 등, 배, 그리고 요게 눈이고 요게 지금 거북이의 왕이기 때문에 왕관을 썼습니다. 여기. 그래서 쿠르마로 변해가지고 이 만다라 산을 떠받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선신과 아수라는 1000년 동안 우유바다를 적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먼저 나오는 게 그 독약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독약이 세상에 퍼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시바 신이, 힌두교에서 가장 그 치는 신이 시바 신이죠. 그 독을 삼켰어요. 그래서 시바의 목은 검푸른색, 짙은 녹색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도나 이쪽에 가서 보시면
녹색 얼굴을 한 것은 전부 시바 신입니다. 녹색 얼굴은 전부 시바 신이에요. 사실은 그 인도 쪽에서는 시와라고 발음합니다. 시바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시와. 그리고 신암소, 신말, 그 다음에 바루니, 락슈미, 압사라. 이 압사라는 물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암리타가 만들어졌다. 자, 압사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압사라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압사라는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있죠. 무릎을 굽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 사진을 보시면 이건 압사라가 서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이쪽 거 보면 이것은 압사라가 무릎을 구부리고 있습니다. 이 구부리고 있는 모습은 바로 압사라가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날아가는 모습. 하여간 마지막엔 암리타가 만들어졌는데 신들이 이 암리타를 옮기다가 그 몇 방울이 겐지스강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힌두교도들은 겐지스강을 성지로 인식하는 거죠. 왜? 암리타가 떨어진 곳이니까. 그래서 그 나라바시 같은 그런 곳에서 겐지스강 옆에서 화장 지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은 빈속 강자를 보겠습니다. 내장이 없는 동물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해파리, 히드라, 그리고 말미잘, 이것들은 내장이 없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먹은 대로 싸는 놈들이죠. 이 강장 동물을 지금은 자포동물이라고 합니다. 자라고 하는 건 찌를 자자예요. 촉수로 쏘는 경우들이 있죠. 또는 유즐동물이라고 합니다. 질은 빛이란 뜻입니다. 빛. 그래서 빛처럼 이런 그 빛처럼 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즐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히드라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데 물뱀이죠. 그래서 9개의 모가지를 갖고 있는 물뱀인데 파충류형 괴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히드라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말미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horse죠. 그리고 이제 미잘은 항문인데 항문. 그래서 말의 항문처럼 생겼다 그래서 말미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장과 그러니까 장이 비어 있는 장이 없는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이 강장은 다릅니다. 자양강장제라고 하면은 강하고 힘세게 만들어주는 제입니다. 제는 자 어휘로 쓰면 이건 약이란 뜻이고 약. 아이로 쓰면 이건 재료란 뜻이죠.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는 기른다, 키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양분을 주어서 키우는 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양강장제라고 하는 것은 허약한 체질을 건강하게 그리고 체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약을 강장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구강유생이라고 하는데 입 속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강이라고 합니다. 구강. 그 다음에 복강경 수술. 복은 왼쪽에 고기육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배복자입니다. 그래서 배꼽을 통해서 그 수술 도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수술이 복강경 수술입니다. 배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메두사는 히드라의 머리처럼 생긴 이것으로 유명한데 이 머리가 전부 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메두사가 아테네 신보다 자기가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졌다라고 자랑질을 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 아테네 신의 노예를 사가지고 머리카락이 전부 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건 이 메두사의 이 눈을 보면 돌이 되기 때문에 그 메두사를 잡으러 온 페르세우스는 금속 방패를 이용해서 그럼 이제 금속 방패를 잘 닦으면 그 거울처럼 그 정확한 상을 맺히지 않지만 어쨌든 흐릿한 형태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릿한 형태로 그 메두사를 파악한 다음에 메두사의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신화 이후에 그리스 병사들은 자신의 칼에
메두사의 문양을 새겼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적군을 돌로 만든다. 뭐 그 정도의 용맹을 가졌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강자는 강할 강자인데 이렇게 쓰면 이게 벌레 충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왼쪽은 활궁자죠. 그래서 이건 강할 강자예요. 그래서 이제 강간, 힘을 사용해 갖고 그 하는 것, 이것이 강간이고, 강경한, 강하고 경은 딱딱할 경자입니다. 요 경자는 무렵 경자죠. 그래서 1경, 2경, 3경이라고 할 때 쓰는 경자인데 비해서 왼쪽은 돌석이 들어갔어요. 돌은 딱딱하죠. 그래서 딱딱할 경자입니다. 강공, 강한 공격. 오른쪽이 손이라고 그랬죠? 손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강공책을 사용한다. 그 다음 강권하다. 상대방은 별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데 강제로 받아들이게 권하는 것. 이것이 강권하는 겁니다. 힘센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은 나라를 약소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서의 형사들 보면 강력계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사건을 강력사건이라고 하는데, 폭력이라든가 흉기를 사용해서 강간, 강도, 살인 등의 이러한 사건을 강력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박증, 박은 압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박관념이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의 생각에 쫓겨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는 것이 강박관념이죠. 강박관념. 그 다음 강변하다. 변은 변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리에 맞지 않는데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 이것이 강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 밑에 것은 삶의 자인데 요 위에 선비사처럼 생긴 거 이것은 물건이라고 그랬죠. 물건.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게 들어가면 이것은 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살 생각도 없는데 강제로 사도록 만드는 것. 이쪽 입장에서 보면 강제로 파는 것이죠. 이것이 강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성파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성질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매파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은 쪽을 비둘기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강인한, 요거는 칼도자인데 여기에 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칼날입니다. 그래서 이건 칼날 인자예요. 근데 왼쪽에 가죽혁이 들어갔죠. 가죽은 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길 인자예요. 참고로 칼날 인자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이것은 참을 인자였죠. 그 다음 훈련 강도, 얼마나 정도가 세냐, 이게 강도죠. 그 다음 노상 강도, 강제로 이 돈은 훔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강제로 훔친다는 얘기는 강제로 뺀다는 뜻이죠. 그래서 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흉기를 이용해서 강제로 빼앗는 것이 강도죠. 몰래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몰래 훔치는 건 절도라고 얘기합니다. 강도와 절도는 다르죠. 그 다음 부국 강병,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늘 하는 말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얘기했는데,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닦아서, 그럼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벼슬하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거기서 녹봉을 받습니다. 급여를 받죠. 그거로 집안 살림을 하는 겁니다. 치국,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높은 벼슬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평천하, 천하를 평정한다. 그래서 치국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부국으로 만든 다음에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평천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평천하한다는 이야기는 제국주의인 거죠. 그 다음에 강압적이라고 할 때 이 압은 누를 압자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눌러가지고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강압적이죠. 강요한다, 요구한다는 뜻이죠. 강약이 부동하다라는 건 강함과 약함이 서로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못할 때 강약이 부동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이 오른쪽의 사진은 박수근이라는
그 화가의 그림인데 박수근. 1950년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림이에요. 박수근의 길가에서라는 작품인데 1954년에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포대기죠. 포대기. 아기를 업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그리고 발에는 뭘 신고 있어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이렇게 짧게 자른 머리, 이런 것을 단발머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남자 아이들은 집안에 소가 있으면 소를 끌고 가서 풀을 먹이는 게 일이었고, 또는 그 들판에 가서 꼴을 배워야 합니다. 꼴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먹을 풀을 꼴이라고 하죠. 꼴. 그래서 그 전통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누나들은 다 10살 정도만 되면 하는 일이 뭐냐, 아기를 업는 겁니다. 그래서 등대기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그 아기를 업는 일에 시달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검정 고무신이라고 했는데 이 고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어의 gum입니다. gum.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받침 발음을 못하죠. 그래서 이 gum 발음 못하니까 고무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나무의 즙을 이용해서 만든 신발, 이게 고무신이죠. 고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는 그 받침 발음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택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발음합니까? 다쿠시. 호텔 같은 경우도 호떼루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검인데 고무입니다. 그래갖고 왜 교실에서 초등학교에서는 고무지우개를 사용하죠? 고무지우개. 이 포대기를 한자로 강할강자 왼쪽에 옷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옷 종류예요. 그래서 이건 포대기 강자입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인 아해, 아해는 아이,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강보, 자 강보는 둘 다 왼쪽에 옷의가 들어갔죠. 그래서 포대기란 뜻입니다. 범은 호랑이고, 그런데 아해, 이 아해는 지금의 아이로 바뀌었죠. 이 모음 앞에 히읗 발음은 자주 탈락돼요. 그래서 사실은 전화 같은 경우도 강조할 때는 전화라고 발음하지만 보통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전화 이렇게 발음합니다. 모음 앞에 히읗은 자주 없어져요. 그런데 옛날에는 히읗 고경어라고 해서 안 같은 경우도 그 뒤에 히읗이 왔었죠. 그래서 뒤에 다른 명사가 오면 히읗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박을 합하면 안팎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벌 경우에도 수펄이지 않습니까? 암돼지도 암퇴지, 이런 식으로 히읗 고경어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안 히읗 다음에 처속격 조사 애가 옵니다. 그래서 안해가 되는데, 이 모음 앞에 히읗은 자주 탈락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서 니은 받침이 뒤로 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안해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내라고 하는 말 뜻은 나쁘게 얘기하면 집 안에만 처박혀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의식이 강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강자를 보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요건 몇산자예요. 몇산자. 다 몇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망할 망자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산 위에, 이거는 그물입니다. 그물. 뭔가 이렇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덕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산과 관련돼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몇 산이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건 같은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은 실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별입니다. 별이라는 건 뭐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오른쪽에 칼도가 들어갔죠. 그래서 칼로 자를 정도로, 칼에도 잘려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강하다는 뜻입니다. 굳셀 강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몇 산이 들어갔으니까 금속의 종류죠. 강철입니다. 자, 이 두 글자는 같은 글자를 했죠. 언덕강. 그럼 이제 별이 강자인데, 별이라는 건 뭐냐? 자, 지금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지금 멸치를 지금 잡은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물을 보시면 여기에 굵은 선들이 있죠? 굵은 선. 그래서 이 밑에 것들은 그물이지만 이것은 이 그물 전체를 이 큰 줄을 잡아당기면, 두꺼운 줄을 잡아당기면 나머지 그물이 딸려오잖아요. 이 그물, 두꺼운 부분, 이걸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 그래서 이게 별이 강자인데 삼강오륜이란 말이 있죠. 세 가지 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 도덕윤리는 다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다 따라온다. 그래서 그것을 삼강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륜은 사람인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일륜이죠. 도덕. 그래서 5가지 도덕이다라고 하는데 삼강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삼강은 그 종속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그리고 아내와 남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 군신 사이에서는 충을 요구하고 부자 사이에서는 효를 요구하고 부부 사이에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종속적인 인간관계죠. 그래서 이제 군신에게는 충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제군주가 나타나는 거고 부자 관계에서는 효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부장이 되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남존여비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변홍사 지역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결혼시키면 전혀 투자하지 않고도 며느리가 새로운 노동력이 하나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홍사 지역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겁니다. 그 다음 이 오륜은 5가지 일륜인데 기본적인 실천윤리입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 신 이 5가지를 강조한 게 오륜인데 그래서 이제 오륜을 따져보면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의 예지신도 각각 다 그 오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행. 그래서 동쪽은 인입니다. 인.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을 뭐라고 합니까? 흥인문이라고 하죠. 남대문은 뭐라고 그래요? 남쪽은 예입니다. 그래서 숭례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오행에 맞춰서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행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돼야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기강을 잡다. 기라고 하는 건 깃발입니다. 그 다음에 강을 잡다. 그러니까 하나만 잡으면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래서 기강을 잡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행동 강령.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첫째 뭘 하고 둘째 뭘 하고 이것이 기와 명령입니다. 강령. 그래서 첫째 어떻게 하고 둘째 어떻게 하고 이것이 강령입니다. 그 다음에 야 대강 해 할 때 큰 것만 하라는 겁니다. 큰 것만. 대강. 큰 것만. 그 다음에 모집요강. 주요한 요소. 별이.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게 요강이죠. 모집요강. 자, 칼도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붓셀 강자입니다. 그래서 금강석이라고 할 때 이걸 써요.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경은 왼쪽에 돌석이 들어갔으니까 딱딱할 경자죠. 딱딱한 정도가 이걸 모스국기라고 하는데 가장 강한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경도가 10이죠. 10. 사실 다이아몬드는 보통 흰색 다이아몬드를 많이 보는데 특이하게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석굴암에 있는 입구에 있는 것인데 이들이 바로 금강역사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역사는 입을 벌리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역사는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이 금강 역사가
이것이 산스크리트의 첫 글자가 아고 마지막 글자가 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홈 둘을 합해서 옴이라고 합니다. 옴. 그래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는 해를 뜻합니다. 마하는 위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하트마 마하,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태양이시여 태양이시여 위대한 태양이시여. 그러면서 이제 주문을 할 때 옴도로도로 옴.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이거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 금강요소 얼마나 힘이 세냐. 여기 식스팩 보입니까? 예, 식스팩. 그 다음에 요 뒤에 이 빛, 이런 것을 후광이라고 합니다. 신성함을 나타내죠. 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후광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빛난다. 후광입니다. 그 다음 강도. 그래서 이제 얼마나 단단하냐 라고 할 때 이 강도 쓰는데, 요 강도와는 달라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강도를 얘기할 때 이 강도를 써야 됩니다. 얼마나 세냐 하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단단하냐, 이건 얼마나 세냐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강도, 강제로 빼앗는 것, 훔치는 것이 강도죠. 그 다음에 강단이 있다. 참 그 사람 강단이 있어. 즉 강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딱 잘라버리는 것, 자를 단자입니다. 단정, 단언, 하다. 자를 단자죠.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이 있다. 즉 요즘으로 얘기하면 깡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하는 것을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을 강단에 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단과 한자가 다르죠. 요거는 강의하는 단이라는 건 높게 돋아놓은 곳이 단입니다. 그래서 연설할 때도 연단에 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 외유내강, 유는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울 유자예요. 밖은 밖으로 볼 때는 부드럽지만 내 안으로는 매우 굳세다.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외유내강형 인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산스크리트어 첫 글자 마지막 글자 함 합해서 옴이라고 했죠. 옴. 그 다음에 이제 국어에서 문체에서도 강건체가 있는, 예를 들면 청춘예창 같은 경우 이런 것이 힘이 들어가 있는 문체이기 때문에 강건체라고 하고, 아주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문체를 우유체라고 합니다. 부드럽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유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도. 그 다음 요건 강철, 쇠금이 들어갔으니까 강철 강자죠. 그래서 강철, 스틸, 철도, 전철, 지하철 다 쇠를 사용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판대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강판이라고 합니다. 강판. 그 다음 철강. 그 다음에 그 철을 만드는 것을 제강이라고 합니다. 제강. 자, 이제부터는 백함 원정대 여행 코스대로 각 지역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나올 사진은 여기가 이스탄불이고, 이스탄불. 거기에서 부르사를 거쳐서 그 다음 트로이, 그리고 여기가 베르가마입니다. 베르가마의 뜻이 뭐라 그랬죠? 양피지이죠. 양피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페소, 셀축, 에페소 쪽을 거쳐서 파무칼레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트로이 성이죠. 트로이 성. 이 트로이는 옛날에는 이렇게 바로 옆이 바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홍수로 토사들이 썰려와 가지고 여기가 지금 다 들판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건 부르사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세마 공연입니다. 세마라는 건 돌다란 뜻입니다. 우주의 원리는 회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떴다고 하죠. 그리고
이 빨간색 옷을 입은 것은 이 빨간색은 해를 의미하고 흰색은 행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쇠맞춤 보면 붉은색 옷을 입은 태양을 주위로 그 9명의 남자들이 빙빙 돌면서 춤을 추죠. 그것이 세마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무함마드란 글자인 것 같아요. 무함마드. 자, 그 다음 이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쪽 부분이 에게해입니다. 물론 이 밑은 지중해죠. 여기가 에게해고 그 다음에 에게해에서 이쪽이 흑해입니다. 흑해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차나칼레를 지나야 됩니다. 이 트로이를 지나야 되죠. 그래서 트로이가 부강해진 건 토행세를 걷어서 부강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바다 이름이 마르마라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꼬불꼬불한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흑해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중국 관광객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지중해 여기 이제 관광을 하면서 그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우와 엄청나네.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이제 그 뜨는 해를 봤는데 해가 작대요. 그래서 에게 그랬대. 에게. 그래서 에게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뒤로 더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이 트로이를 지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건 해가 아주 작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람 말을 마라해. 그래서 이 바다 이름이 마르마라해래요. 농담입니다. 마르마라는 대리석이란 뜻이에요. 이쪽에서 나는 건축에 사용되는 대리석은 다 여기에서 캐왔기 때문에 이 바다 이름이 마르마라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이쪽 사진은 이것은 베르가마입니다. 베르가마.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높은 곳에서 귀족들이 생활했고 신전을 지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은 베르가마에 있는 원형극장이에요. 지금 이 왼쪽 이 부분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지금 저 밑에 민가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지은 도시가 아크로폴리스예요. 그러면 이 베르가마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양피지라고 그랬죠. 양의 껍질로 만든 종이, 즉 글을 쓰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베르가마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파피루스가 부족하니까 이 수출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뭔가 기록을 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양가죽으로 그 파피루스를 대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양피지의 대량 생산지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 베르가마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뒤쪽에 거기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서 이걸 뜯어왔죠. 그래갖고 베를린에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잘 뜯어왔었는데 2차 대전 때 폭격을 당하고 또 성한 부분은 그 소련에서 가져가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건 별로 볼품이 없는 그 조각들이 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 베를린 박물관 섬 안에 있는 페르가몬, 자 베르가마 페르가몬 비슷하죠?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티탄족, 티탄족은 이렇게 뱀꼬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티탄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인 올림포스족 간의 전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